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게 뭐죠? 이미 예고는 돼 있던 건데 그죠? 코스닥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수가 하루에 7% 올랐습니다. 지수가요.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진짜 미친 상승장이 나온 거예요, 오늘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지수가 그냥 폭발해 버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코스닥이 너무 안 갔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오늘은 엄청난, 뭐 영어로 뭐 크레이지한 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가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도 '야, 다음은 코스닥인데 이제 1,000이라고? 3,000 간다는데?'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 인제 보통 ETF 하실 때 레버리지도 하시잖아요, 2배짜리. 그거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1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이트가 마비가 됐대요, 몰려 가지고. 포모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좀 상황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고거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일단 미국 마감 시황하고 엔화가 급등했어요. 되게 의미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하이닉스보다 강했던 이유입니다. HBM4의 엔비디아 납품을 먼저 했습니다. 성공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5,700 제시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려진 트렌드, 사실 비만 치료제 거의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 다음은 이제 코스닥 3,000, 또 뉴욕 증권거래소가 미국 상장 주식 ETF를 토큰 형태, 토큰화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거래하는 거죠.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삼성 E&A, ST팜, 크래프톤, 여기 이제 보고서랑 가상자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이야기죠. 탑픽은 네이버.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거 절반밖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CES 얘기. 그다음에 2026년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글로벌 선주들, 요게 아마 철강일 거예요, 철강.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선주들 중국 조선소의 LNG 운반선 발주 러시. 좋은 내용은 아니죠. 예. 중국이 LNG까지 지금 잘해 버리면 좀 부담은 되죠. 로봇의 온도, 배터리, 얘기고, ODM, 화장품 ODM 요거 이제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ST팜, 디지털 대성, 미스터홀딩스, SK바이오팜, 솔루엔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표정처럼 진짜 오늘 코스닥 보신 분들 깜짝 놀랐죠. '에? 이게 뭐지?' 예. 저도 이제 미국 얘기부터 하면 달러와 금융주 빼고 다 오르네. 미국 달러는 약한데 어쨌든 미국 증시 뭐 다우는 좀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오르고 달러는 빠지고 유가 오르고 금 오르고 은 오르고 그죠? 인텔이 좀 안 좋았어요. 1 분기 가이던스 실망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속은 역사적 랠리하고 있고, 러셀 2000은 쪼금 빠졌고요, 중소형주는. 그래서 비달러 자산, 엔화, 원화도 같이 급등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와 금융주 빼고 다 오른다. 예. 인텔 급락,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좋았고요. 엔비디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화, 원화도 급등했어요. 차기 연준의장으로는 링 리더라는 사람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고요. 예. 자, 3대 지수는 혼조세고, 그린란드 이슈는 조금 이제 가라앉았고, 증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인텔은 충격, 젠슨항 CEO가 며칠 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좀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는 좀 엇갈렸고, 소비자 심리 지수 좋았고요. S&P 글로벌 이 지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졌고, 인텔은 쇼크가 나왔는데, 아니 실적은 좋은데요, 1 분기 가이던스가 문제죠. 1 분기에 얼마 하겠다 안내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에요. 이 공급 부족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보통 공급 부족은 좋아하잖아요. 이런 공급 부족은 좋은 게 아닙니다. 수요는 많은 게 맞아요. 근데 회사가 수율이 안 돼요, 수율이. 잘 못 만들어요, 반도체를. 여기 CEO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생산 효율성 수율이 목표에 못 미쳐서 많이 만들어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황이 다른 거죠. 메모리는 100%다 찍어도요, 뭐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이에요.
그게 더 증설을 해야 되고. 여기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100 개를 주문했더니 50 개밖에 못 만들어요. 나머지 50 개를 줘야 되는데 아니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공간이 남는데도 못 하는 거죠. 참 이게 지금 인텔의 현실이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인텔은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경쟁력의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기금속의 역사적 랠리인데 금은 요새 너무 뜨겁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가파르고 공급은 없고 은은 저기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약간 우려되는 거는 아니 이렇게 오르는 펀더멘탈 근거는 없다. 예. 이들이 우리의 상품 시장을 게임 스토어화 했다. 그러니까 약간 밈화되는 거 아니냐. 밈 주식처럼 금과 은도 너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공급이 일단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고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해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자산이 위험 자산이 너무 노출됐을 때 금은 안전하잖아요. 그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달러 자산을 못 믿는 거. 그러니까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홍콩도 비슷합니다. 많은 투자들이 금을 무조건 이제 한 10% 그냥 채워요.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을 금을 사 버리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또 중앙은행도 금 사고. 세 번째가 이제 연준 의장의 새로운 후보 블랙록의 링리더.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폴리마켓 있죠. 미국 이제 예측 사이트인데 이 밑에서 팍 올라오죠. 케빈 호시 제치고 1위가 됐어요. 이 사람 누구냐? 세계 최대 자산운용상 블랙록의 채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죠. 그래서 3,600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리먼 브라더스에서 20년간 글로벌 신용 비즈니스를 총괄했고 철저한 현장형 투자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이냐? 현장 중심.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예요. 연준을 개혁할 수 있고. 그럼 트럼프와의 면담에서 인상적인 평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있잖아요.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 가능성도 높고 그 이번 이제 스타일도 금리 또 빨리 낮추자. 비둘기적이에요. 케빈 워시는 단점이 매파입니다. 이분은 비둘기. 중립금리 3%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는 이미 통제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가게에 이자 부담 줄여야 된다. 고용이 안 좋다. 인하하자. 이런 겁니다. 그 단순히 돈을 풀고 조이는 걸 넘어서 돈이 필요한 곳들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꽂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이 필요한 데는 좀 더 유연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철학이 있는 분이 연준 의장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은. 재무부와 뭐 환상의 복식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감대. 베센트 재무장관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가상자산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링 리더라는 사람이 아직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미리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 엔비디아,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뭐 저평가돼 있대요. 그리고 AMD도 올랐고 골드만삭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금융주가. 그래서 오늘 다우는 안 좋았는데 그 캐피털이라는 이제 그 금융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이제 동반해서 안 좋게 작용했고 또 신용카드 대출금리 올리지 마라 막 압박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런 게 이제 다 악재로 작용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요. 샌디스크는 요새 뭐 낸드가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엄청 올랐는데 이제 그 주가 급등 부담 또 공매도 청산에 의한 그 수급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에 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 손해봤나 봐요. 주가 폭등하니까. 연초 대비 2배 올랐대요. 이거 다 공매도 세력이 아웃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극심하게 쏠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르면 다시 역방향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낸드 업황은 좋죠. 자, 그다음에 저는 오늘 물론 코스닥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봤을 때 지난 주말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요거예요. 물론 이게 일회성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환율이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위에가 유로화,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센 거예요. 이게 유로화거든요. 유로화 오르죠. 밑에 노란색은 원달러 환율.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입니다. 원화 가치 올랐죠. 엔화 가치도 밑에 파란색. 아니 갑자기 다 오르고 있어요.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엔화가 급등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엔 달러가 160 엔까지 거의 갈 뻔했는데 155.71 엔으로 밀려 버렸어요. 엔화가 오른 거죠, 달러당. 6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인데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엔화가 급등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개입을 했대요. 뉴욕 연방준비위원회가 은행이 보통 외환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트 체크를 한대요, 개입 전에. 그러니까 뭔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싶을 때, 개입하고 싶을 때 미리 시장 참가자들한테 물어봐요, 호가 같은 거. 예. "지금 환율 수정 어떠냐? 호가 어떠냐?" 물어본대요. 근데 그걸 실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 이거 개입하는 건데 그럼 누가 개입할 거냐?' 미국 뒤에 재무부가 있거든요. 재무부기 때문에 이제 뉴욕 연준에 요청을 한 거고, 그 재무부한테 누가 요청했을까요? 일본이 했겠죠.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예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우에다 총재가 아마 재무부 그 스카페센트 재무장관한테 요청한 것 같아요, 개입 좀 해 달라고. 160엔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진짜 환율이 계속 오르면 지금 가뜩이나 일본 물가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1,500원 넘으면 어쨌든 좀 안 좋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게 공전, 그리고 왜 미국은 왜 도와주냐 굳이. 미국도 달러 약세를 원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우리나라 원화나 엔화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미 투자해야 되죠 우리가. 예 대미 투자해야 되니까 이렇게 환율이 너무 오르면 투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면 대미 투자가 줄어드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부담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공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한테 경고한 겁니다. "너네들 개기지 마." 이거죠. "까불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 대놓고 한 건 아닌데 시장에 메시지를 줘 버렸어요. 우리의 한국 정부도 비슷해요. 1,480 원은 죽어도 안 넘기려 그래요 지금. 그때 1,480원 가니까 개입해 버리잖아요. 시그널 주죠 막. 예. 비슷한 거. 그러면 이제 움찔해요. 그래서 일단 고점은 나왔고, 그리고 환율이 내려갈 재료가 많아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엔화 강세, 예. 위안화도 강세. 그죠? 예. 그리고 최근에 달러 예금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달러 예금에 가입을 하시면 보통 금리가 2.5 나오거든요. 뭐 기업들도 달러를 이제 갖고 싶어서 거기 금리를 0.05%로 낮춰 버렸대요. 기사 보니까. 금리를 그냥 급락시켜 버렸어요. 그럼 누가 넣을까요? 안 넣어요. 그죠? 달러 예금 넣어 봐야 이자 안 나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원화 투자하라는 얘기죠. 달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정책이 그렇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코스닥이 강해서 이런 게 가지 못했지만 환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면, 고점이 나왔다면 항공주, 음식료, 철강, 내수 소비주 이쪽은 좋을 수 있는 거죠. 예.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HBM4, 저도 주말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그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반도체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분 중에 한 분이 강혜른 기자님이시죠. 예. 네, 거기서 예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떴고, 예.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다음 달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AMD에 정식 출하한다고 합니다.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거 통과 못했느니 또 뭐 안 좋더니 막 그런 이상한 루머가 돈 거예요. 결국 그건 가짜로 판명이 됐고, 예. 삼성 HBM4는 동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삼성의 강점이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가 있잖아요. HBM은 쌓죠. 한 12층 쌓거든요. 맨 밑에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기본층이에요. 예. 기본층 위에다가 아파트를 쌓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이런 뭐 건물 같은 거 보면 밑에 주차장 같은 거 놓잖아요. 한 층은 비워 놓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기본이 되는 층인데 그거는 파운드리로 만들어요.
메모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이닉스는 TSMC에 맡긴 거예요. 예. 근데 TSMC가 10 나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만드는 게. 근데 삼성은 4 나노. 훨씬 빠른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 6세대 D램도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놀란 게 보통 하이닉스가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삼성이 업계 최초로 먼저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은 오르고 하이닉스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를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경쟁 우려는 있지만 좀 약간 놀랄 수밖에 없지만, 예. 어쨌든 뭐 지금 범용 D램도 워낙 좋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모멘텀 자체는 확실히 삼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5,700을 불렀습니다. 올해 이익 성장률이요 75%에 달할 거래요. 기존 53%인데. 예.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AI 및 반도체, 그다음에 산업재, 뭐 조방운 같은 거죠, 여기는. 기업 거버넌스, 뭐 지주사도 있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 K컬처, 뭐 엔터,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인으론, 그다음에 그 이게 그러니까 상방 리스크,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이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익이 더 추정치가 올라가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결합이 잘 되면 더 오를 수도 있다. 또 정책 지원, 여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여기서 코스닥 3천을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예, 이동해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비만 치료제가 2030년에 1등 할 겁니다. 그렇게 전망이 나왔고요. 2024년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상위 10위권 내에 그 GLP-1 기반의 대사질환 치료제, 이게 뭐냐면 오젬피가 위고비 있죠. 위고비랑 마운자로예요. 요게 이렇게 성장했어요, 24년도에. 근데 이들 매출 합치잖아요. 머크 있죠. 이번에 알테오젠이 좀 급락했던 그 약품, 예, 키트루다라 그러죠. 이 키트루다가 전 세계 1위거든요. 40조 이상 벌어요, 연간. 요거랑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둘이 합치면. 2030년에는 전 세계 매출 1위는 일라이릴리, 2위는 노보노디스크로 예상을 했고, 여기는 둘 다 비만 치료제죠. 국내에는 한미약품, D&D 파마텍,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저런 트렌드도 알아보시면 좋죠. 아, 바이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비만 치료제는 확실히 가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알약 형태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코스닥 3천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금요일 날 그 속보가 떠가지고. 네, 일단 코스닥 3천 목표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해서 코스닥 달성한다는 계획이고, 시총 비중 보면 헬스케어가 39.2, 반도체 소부장 17.5, 2차 전지, 기계, 방송 미디어 엔터, 화장품, 게임도 오늘 많이 올랐죠.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시총 순위, 리노공업, 원희가 IPS, 이오테크니스, 흡스프, 솔브레인, ISC, 동진세미캠, TCK, 심텍, 유진대, 딱 10개 그냥 추려본 거예요. 시총 순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3천은 뭐 쉽진 않아요. 여기서 3배 올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3천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 이거를 어젠다 던졌잖아요, 3천 목표.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코스닥을 부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분간 코스닥 좋겠죠. 그러면 오늘 너무 올랐으니까 아, 코스닥 팔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코스닥이 너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오르면 좀 차익 실현하셔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뭐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막 위로 열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러고 그냥 끝날까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달라요. 시장 자체가 다르지만 코스닥은 철저하게 모멘텀이에요, 숫자보다. 예, 모멘텀으로 가는 시장이죠. 그 모멘텀에 이제 불을 지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엔화랑 이제 원화는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미국 상장 주식과 ETF를 토큰 형태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갑자기 24시간 거래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의아하셨죠? 이거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를, 테슬라를 토큰화 시켜서 쪼개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결제가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주식 지금 파시면 언제 현금 들어오죠? 이틀 후에 들어오죠.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바로 들어와요. 예.
바로 현금화 가능해요.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24시간 거래하잖아요, 암호화폐. 나스닥도 거기 맞추라는 거죠.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잠은 언제 잘까요? 만약 24시간 거래가 되면 우리 한국도. 예. 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국내에서도 3월경 디지털자산법 통과 예정돼 있고 이제 어쨌든 한국도 이 시장. 그러니까 네이버, 두나무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죠. 예. 이게 뭔가 좀 이제 구체화되지 않나요? 자, 삼성전자가 HBM4 아까 했고 삼성전자가 1분기 낸드 가격을 100% 인상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고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부터 좀 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기가 실적을 냈는데 기대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좀 부진했었죠. 삼성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삼성전기는 AI 데이터 센터 여기 영업이익이 전체의 절반이 넘어가는 첫 해가 될 거다. 그동안은 어디였어요? 스마트폰, PC 이런 거. 여기는 업황이 안 좋은데 여기 비중이 높으면 이 전방 산업이 안 좋잖아요. 그럼 삼성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바뀌어요. AI 데이터 AI 밸류체인이 된 거예요.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 전장용, 자동차랑 데이터 센터요. 패키지 기판, 플립칩 BGA 기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버형 매출 비중이 무려 30%. 그래서 이제 AI 노출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이 들어가는 AI 가속기 수요는 이제 AMD와 아마존 웹 서비스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에 브로드컴, 엔비디아, 애플까지도 갈 것 같대요. 고객사가 확장.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요. 지금 거의 가동률이 올해 100% 간대요. 그럼 증설을 해야죠. 그러니까 플립칩 BGA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기판을. 그럼 이거는 뭐죠? 그래서 요런 이제 기판 업체가 누구 있죠? 플립칩 BGA가 대덕전자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저기 코리아 서키트. 예, 거기도 이거 하고 있고 삼성전기 그리고 요런 거 검사해 주는 회사가 기가비스. 예, 다 연결이 되시죠. 다 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용 비중은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보시고 신한에서도 이제 AI 시대에 새로운 IT 사이클 진입했다. 예. AI 개화 이후 주요 사업부 구조적 성장 가능하다. 가동률도 거의 100% 갈 것 같고 다울투자의 김현미 연구원님도 서버 CPU, AI 가속기 네트워크까지 수요처 전반에서 플립칩 비전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기판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버렸어요. 기존 대비 21%. 이번 4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서버 CPU 물량이 좋았대요. 거기 들어가는 기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플립칩 BJ가 상반기에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신규 고객도 확보가 될 거고 그리고 투자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 이제 풀가동 들어가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자본 지출을 1.1조 예상했는데 1.4에서 1.5조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투자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 E&A도 깜짝 실적 냈어요. 하나증권에서는 기대 이상이다. 연간 수준은 아쉬워요. 연간 수준은 원래 11.5조를 예상했는데 6.4조밖에 안 돼요. 이건 반영은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던 거죠. 현금 배당 계획도 늘립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3.2% 정도 되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가이던스에는 좀 붙을 것 같고 특히 신규 수주 한 12조 정도 예상하는데 이건 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거는 화공과 비화공은 저기 삼성그룹의 그 공장 있죠. 뭐 삼성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배터리 공장 이런 거 만드는 예, 건데 두 가지인데 이제는 나눈대요. 화공, 첨단 산업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이런 시설. 뉴 에너지가 이제 청정 에너지, LNG 이런 쪽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LNG 청정 에너지 수처리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가 2030년에는 이익의 절반을 차지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세련 연구원님도 이제 석유화학 발주드나 여파에도 삼성 E&A 수익성이 좋은 이제 프로젝트로 잘 수주를 해서 실적 괜찮았다. 올해 제시된 수준은 12조인데 사우디 카푸지 가스 20억 달러, 카타르 우레아 플랜트 40억 달러 이런 거 고려하면 좀 보수적이다.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IM증권의 배세호 연구원님은 왜 고점을 못 가겠냐? 간다. 2023년 전고점 간다.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LNG 사업 북미랑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거 수주 따내면 PER이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 E&A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LNG입니다. 북미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혹시 이제 정식적으로 LNG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면 이제 퍼가 올라갈 거예요. 급등하겠죠. 네. 뭐 100% 넘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고걸 좀 기대하시면 되겠고,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서 바닥이고요. 예, 배당도 늘려주고, 아무튼 LNG 프로젝트가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삼성전기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물산 E&A 말고 E&A를 안 썼네. E&A는 아무튼 그거예요. 예, 지금 뭐 나쁠 거 없다. LNG를 기다리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좋은 모멘텀 기다리면 되겠고, ST팜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요 수주 공시가 떴어요. 올레자리산이라는 이제 지금 임상 중인 신약인데, 아이오니스에 2026년까지 1년밖에 안 돼요, 계약 기간이. 근데 8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반영되는 거죠. 굉장히 큰 거, 역대급 수주예요. 그러면 올레자리산이 뭐냐? 희귀 유전 질환이에요.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 증후군. 저도 모릅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유전자 결함으로 중성 지방을 분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FDA 승인 받았는데 환자 수가 많지 않아요. 5천 명인데. 근데 그럼 뭐 이거 큰 거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이번에 갑자기 여기서 아이오니스에서 올레자르산의 원료의약품을 800억을 이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달라고. 1년 안에 이거 다 공급해야 되니까. 결국엔 요 물량을 봤을 때는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요게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 증후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거 중증 고중성 지방혈증, 적응증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저 킬로미크론 고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상을 해서 우리 고중성 지방혈증도 치료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환자 수가요 20만 명이 넘어요. 비교가 안 되죠. 요거 지금 FDA 승인은 올해 상반기 받을 것 같대요. 근데 자신 있으니까 ST팜한테 요청을 했겠죠. 상업화 물량을 달라고 한 거죠. 예. 그게 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FDA 승인 받을 거.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ST팜은 그 원료 의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미리 수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FDA 승인은 올해 상반기로 여기도 예상하고 계시고요. 노바티스양 렉비오 공급 계약이 기간이 좀 늘어져 가지고 4분기 이러면 좀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권혜순 연구원님 보고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저도 옛날에 함께 배우기 헬스케어 한번 했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예. 헬스케어는 바이오는요 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함께 배우기 하면서 공부 많이 했는데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거기에 ST팜도 한번 옛날에 벌써 1년 넘었죠. 설명 한번 해 드린 적 있죠. 네, RNA 치료제라 그러죠. RNA 치료제 시장의 확대 수혜주다. 예. 그래서 ST팜 매력이 있고요. 예. 25년 분기별 실적에서도 영업이익률이 20%에 근접을 하면서 이제 본격 실적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업화, FDA 승인 받고 실제 처방할 수 있는, 그럼 시장이 훨씬 커지겠죠. 1월 23일 요게 이제 공시 내용입니다. 미국 바이오텍과 1년 이내 825억 원 원료의약품 계약을 체결했고, 아까 설명드린 그 제품이 아이오니스의 트링골자가 저 고지방성 중증 혈증 맞나요? 고 적응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트링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트링골자 이제 최고 매출은 한 3조 원 정도를 예상하나 봐요. 이 기업에서, 아이오니스에서. 그러면 이제 원료 생산량이 더 늘겠죠. 이게 매출이 늘수록 ST팜한테 계속 공급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료를. 예.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ST팜도 3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이고, 특히 심장대사 영역에서 이 RNA 치료제는 상업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그 약물의 유입을 높여서 효능을 끌어올리고요. 저빈도투여.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맞는 게 아니라 약을 뭐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 그럼 이제 투여 횟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좋죠. 환자가 편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적응증 확장된다.
아까 가족성 킬로 미크론 맞나요? 예. 거기서 고지방성 중증 혈증 치료 중증 혈증 요걸로 이제 적응증 확대하는 거죠. 예. 에로헤드라는 회사도 이제 요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니스랑. 그래서 아무튼 이제 RNA 치료제들의 임상적 혜택이 입증될 경우 심장 대상 RNA 처방 스펙트럼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치료제 시장이 생성될 거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준 진짜 대박이고요. 예. 계속 우상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이게 ST팜도 옛날에 9만 원 할 때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볼까요? 얼마죠? 차트가. 저 차트를 잘 안 봐 가지고. 예. 와, 코스피는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좀 쉬었네요, 오늘. ST팜이 예, 가긴 갔네요. 이제 작년에 여기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요 구간. 예, 안 가니까 주가가 답답하니까. 네, 좀 뒤늦었지만 예, 뭐 더 가야죠. 예. 자, 크래프톤이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는데 확평정형 중국에 출시된 배틀그라운드예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인데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대요. 1월 달에. 일평균 매출액이 4분기 대비 2배. 예.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빠졌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1분기를 봐야죠. 1분기 예상이 3,960억 예상인데 영업이익 4,620억.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또 뭐 크래프톤 오늘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좋았죠. 예, 진짜 많이 빠졌죠. 이제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증권사 보고서 왜 이렇게 넘어갔죠? 이제 1월 26일 가상자산. 요게 이제 저는 요즘에 미래에셋 한종목 연구원님이 참 인사이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신 거 제가 예, 아무튼 이분 나오는 건 무조건 읽어봅니다. 좀 길어요. 근데 진짜 도움 많이 됐고 작년에 메모리가 왕이다라는 보고서 쓰신 분이죠. 올해 예, 보고서로 제가 한번 뽑았고 자, 이건 가상자산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요 시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 놔야죠. 예, 특히 네이버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2026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투기적 변동성이 지나서 제도권에 안착하는 원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투기적이었잖아요. 막 거래 이런 24시간 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죠. 규제 자본 기술이라는 3대 축이 동기화되는 구조적 전환 진행 중이다. 투기적인 도파민은 줄어들지만 펀더멘털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11일에 블록체인 통한 주식 거래 및 관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은 이제 블록체인이 투기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러셀 1000 주요 ETF 이런 데서 이런 걸 이용해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의 효용이 뭐가 있냐면 일단 결제가 이틀 후에 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 결제예요. 그러니까 뭐 매도하자마자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코인으로. 즉시 대출자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그냥 거래됩니다. 시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정규적 마감 후에 발생하는 갭 리스크가 없어요. 정규적 마감 후에 거래가 정지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걸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24시간. 예. 그다음에 디파이나 이런 거랑 결합을 통한 금융의 대통합. 복잡한 중개,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요 비용 절감하고. 로빈후드가 S&P 주식 500종을요. 여기 이제 토큰화해 버렸어요, 실제. 예. 그래서 로빈후드 이용해서 유럽의 옛날 예를 들면 방산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편리한 게 뭐 환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통화 하나로 그냥 사 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결제도 되고.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전통 금융의 약자인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존 제도권 금융 시스템 요겁니다. 트레이드파이, 데파이 요 두 개인데 요거는 전통 금융. 여기를 이제 융합한다는 얘기예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 요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죠. 은행 같은 중개장 없는 그런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은 시장은 질론 규제 불확실성이 예측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거고 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통과 안 됐지만 될 걸로 보고 규제도 마련될 거고 예. 그래서 기초자산 주식시장이 24시간 운영돼야 이 토큰 증권 시장도 그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스닥을 바꾸는 거죠. 24시간 거래하겠다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 자산의 1에서 4%를 가상자산으로 공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찰스 슈왑은 3,400만 명 이상의 고객으로 대상으로 상반기 ETF를 넘어서 현물 거래 서비스 런칭을 예고했대요. 비트코인 펀드는 이 뱅가드도 우리 비트코인 안 해 이러던 입장을 깨고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솔라나라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그 상호보험을 발행했대요. 그러니까 전통의 상호보험을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결제 수단은 USDC, 스테이블 코인. 진짜 놀라운 일이죠. 유튜브의 수익금도요 요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업이 고객한테 로열티 주는 경우 있죠. 포인트. 이게 옛날에는 그 회계상은 부채예요. 예. 이 어떤 포인트 같은 거. 근데 이거를요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운용 자산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 기업 입장에서 좋겠죠. 지난 2년간 장기 보유 물량이 좀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세장이었던 2021년보다 좀 큰 규모로 옛날부터 투자했던 장기 물량들이죠. 비트코인.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구조적으로는 떠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뭐라고 했냐 FBI 관계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현금은 추적이 어렵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추적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지가 뭐냐면 비트코인 창시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옛날 초창기 있죠. 초창기에 투자한 비트코인 투자들이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오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고 있나 봐요. 비트코인 매도하면서. 이런 것들에 실망을 해서. 예. 그래서 오지들은 ETF 승인으로 유입된 기관 자금. 지금 기관들은 오히려 사거든요. 요거를 마지막 탈출구로 보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투기적인 혁명 1세대가 퇴장하고 2세대는 어디죠? 기관 중심의 자산. 안정적으로. 그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예, 막 그런 변동성을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성격이 바뀐다.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요런 이제 이슈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이슈가 아닌 정해진 미래다. 1월 23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급등했죠. 금요일 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안이 2월에 발의되고 코스닥 3,000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의 역할이 대두됐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스닥 3,000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도 스테이블 코인 논의 때문에 다 폭등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한 거죠. 예. 디지털 자산 시장 이미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은 이미 활용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뉴욕 그리고 이미 뉴욕 증권 거래소는요 토큰화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니어스 액트도 27년 1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은 1월 중순 상원 논의 예정이었지만 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토큰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월 21일 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이며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이자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본격화는 이제 기존 금융 몇 년 후에는 진짜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금융이. 예, 금융 쪽에서 많이 바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신뢰가 생기면 되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이 그 금융 툴을 깨야 되니까 반발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메가 트렌드가 저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왜 네이버랑 두나무가 저렇게 합치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시장을 선점하려면 합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결국 핵심은 유통 경쟁력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유통 요걸 갖춰야 되는데 요걸 갖춘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두나무 같은 이런 기업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핀테크 역량이 있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여기가 네이버랑 카카오죠.
그래서 올해 6월 30일 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이 예정돼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업비트가 이제 두나무 거죠. 업비트는 근데 중개 수수료 비중이 너무 높아요. 96%가. 코인베이스 있죠, 미국에. 여기는 요 수수료가 45% 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변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의 숙제는 좀 다변화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네이버랑도 이게 합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합병은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고요, 3월에. 예. 어쨌든 현재 목표가 35만 원 제시를 했고 여기에는요. 요런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두나무랑 합병이 반영을 안 했대요. 안 한 것만으로도 35만 원은 가능하다. 근데 그게 되면 더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좀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좀 있어서 설명해 드렸고 AI 혁명 요거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네요. 일단 할게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 알파마요 했죠, 알파마요. 그죠? 제가 이제 알파마요는 한번 여기입니다. 함께 배우기로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 자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알파마요에서 엔비디아는 그거죠. 예. 실 데이터가 없지만 가상 데이터로 자율주행을 학습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예. 가상 공간에서.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우리는 실 데이터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전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걸로 학습하고 있다. 비교가 안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싸움은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며 환호하던 시장의 관심은 이제 물리적 세계를 직접 조작하고 노동을 대체하는 피지컬 AI로 급히 이동 중이죠. 누가 더 그럴듯한 이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로 복제하고 연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가상 공간에서 이걸 해 주려고 하고 있고 현실 데이터라는 씨앗이 없죠, 시뮬레이션만으로.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현실 데이터가 없으면 좀 그쵸. 예. 실물 데이터가 저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그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어디서 해야죠? 공장. 가정에서 하긴 그렇잖아요. 통제된 환경, 공장이 필요하고 미국 제조업은 현재 210만 명이 앞으로 은퇴를 할 건데 인구 절벽으로 간대.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근데 진짜 공포는 30년 이상 현장을 지켜온 이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있죠. 요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계는 비 오는 날 전압을 2% 낮춰야 불량이 안 난다." 이런 건 매뉴얼에 없어요. 기계를 보고 감으로 알아요. 숙련된 노동자가 "야 이거 비 오네? 이거 비 오는 날 좀 높여야지."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라 감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걸 로봇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주고 은퇴해 버리면 이게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의 성패는 데이터예요. 이런 엄청난 노하우. 이거 제일 잘하는 국가 어디예요? 한국이 현대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대식 카이스트 그 교수님의 유튜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얘기죠. 음. 물리 데이터. 그것도 질 좋은 물리 데이터여야 됩니다. 그냥 물리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로봇이 투입될 환경은 브라운필드예요. 기존 공장에 투입이 될 거예요. 물론 신축 공장도 있겠죠. 근데 기존 공장에 투입되면 거의 인간을 위한 공간이지 로봇이 들어갈 공간이 아니잖아요. 다시 다 재세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시간 걸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용화를 왜 지금 안 하고 28년으로 했냐. 그거는 이런 부분 때문이죠. 공장을 다시 이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 주는 회사가 어디예요? 현대오토웨버가 되겠죠. 그죠? SI 업체. 그래서 현대오토웨버가 많이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고가의 그 이런 로봇은 필요 없대요. 저비용도 좋다. 저비용으로 아주 싸고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된대요. 누가 더 비싼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에 3억 원짜리 로봇 한 대로 데이터 모으는 것보단 3천만 원짜리 10 대로 데이터 모으면 훨씬 많이 모으겠죠. 그게 더 중요하대요 지금은.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게 인간 근로자는 정체인데 더 이상 안 느는데 로봇은 점점 늘죠. 이런 걸 보면 로봇주가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뭐 반도체 얘기고 이건 실리콘과 인프라, 데이터 엔진 확보, 브라운필드 통합자 요게 이제 현대오토웨버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런 쪽에 주목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MLCC랑 카메라는 들어가야죠 반드시.
로봇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MLCC는 점점 고사양, 특히 로봇에 들어가는 건 또 안전해야 되고 전력도 잘 컨트롤해 줘야 되고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로봇은 안에가 뜨겁거든요. 예, 되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MLCC가 단순 전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고주파 노이즈 제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역할도 수행해야 된다. 음.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MLCC가 좋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회사가 수혜를 받겠죠. 그쪽에선 중국보다 나으니까. 로봇용 카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여기도 시장이 열릴 것 같고. 스마트폰 대체제가 아니라 신규 수요래요, 이거는. 예. 포지션이 달라요. 예. 로봇 전용의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AI 인프라도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는 토스터기가 아니잖아요. 토스터키는 키면 일정한 열을 내겠죠. 그래서 전력망 입장에서 관리가 쉬워요. 토스터기 딱 켜요. 열을 내요. 관리 쉬워요. AI 데이터 센터는요. 달라요. 예. 이게 수십 메가와트 전력이 막 급등과 급락을 막 반복해요. 엄청난 전력을 쓰거든요. 수만 가구가 동시에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전기 관리가 안 돼요. 기존 전력망은 어디서 받죠? 저기 터빈 돌려고 LNG 원전 터빈 돌려서 받는 건데 급격하게 부하가 생기면 이건 못 받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배터리로 가는 이 에너지 저장소지 BESS. 그래서 저도 삼성 SDI, LG엔솔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고, 로봇 때문이 아니고, 로봇이 나쁘다가 아니라 로봇도 좋죠. 좋은데 로봇은 좀 시간 걸려요. 배터리 핵심은 저는 이거로 보거든요. ESS.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또 잘 나가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줘야 전력을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하는 거죠. 한 임원이 BTM. BTM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송전망 있죠. 송전탑. 여기서 끌어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송전탑에서 오는 전기는 여러분도 쓰는 전기잖아요. 일반 소비자랑 같이. 그거 말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전기가 있어요. 연료전지, SMR. SMR은 아직 상용화 안 됐지만 ESS, 태양광 요런 것들이죠. 뭐 아니면 비상발전기. 요런 것들이 이제 BTM. 예. 송전만 말고요.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 붙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전력망의 허가를 안 기다린대요. 그냥 요런 걸 사 버린대요. 직접 발전소에다 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전력망을 그냥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면 송배전만 이용료를 내야 되고 무엇보다 다른 일반 소비자들과 전기 나눠 써야 되잖아요. 원전 전기 100%가 송전망으로 흘러가고 일반 가정과 공장에 같이 사용하고, 전기료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잖아요. "전기료 올리지 마. 데이터 센터 니들이 책임져."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나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BTM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 아마존이 최대 960 메가와트를 선점하여 먼저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이 송전망에서 960 메가와트가 와요. 그럼 아마존이 먼저 가져가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는 비싼 거 써야 되잖아요. 예. 그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때문이니까 니들이 만들어 직접." 그래서 자체 발전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ESS 좋은 거예요. ESS, 태양광, 연료전지, 블룸 에너지, 태양광은 OCI 홀딩스,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GNC 에너지 요런 게 있겠죠.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고거는. 자, 이제 빅테크 자본 지출에는 발전소 건설 비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제 누가 신규든 기존 방식이든 전력을 가장 빨리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에너지 확보 능력이 이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원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밸류에서 이제 에너지를 넣으셔야 돼요. 발전소 많이 확보했어? 자기네가 직접? 예, 남한테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고밸류. 너는 안 돼 있네. 할인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마크 저커버그 있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CEO 며칠 전에 수백 기가와트 확보 선언했대요. 미국 전체 전력 생산 능력이 1266 기가와트인데 메타가 이 중에 10%를 단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미쳤죠? 미국 전체 전력의 10%를 혼자 쓴다고요. 메타가? 그럼 다른 회사들은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예. 그럼 발전소 지어야 되죠. 이 수요가 지금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수요잖아요. 이런 전력 수요.
자체 발전. 그러니까 원전도 좋고 연료전지도 좋고 태양광 좋고 배터리도 좋고 예. 그리고 비상 발전기도 좋고 예. 그런 거죠 지금 분위기가. SMR은 어렵죠. 이건 2030년 돼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배터리 요런 거에 또 하이브리드 조합도 부상할 걸로 보인다. 예.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도 앞으로 커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었어요. 이거 하느라고 이제 다른 거 오늘 또 못 하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읽어 보시면 어때요? 2 시간에 걸쳐서 저번 시간하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한 편의 하나의 되게 장문의 보고서지만 여기에 답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아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철강조선 내일 하고요. 2 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 거 좀 말씀드릴게요. "답은 늘 가격에 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무게 인가가 중요하다. 로봇으로부터 바람이 불었으나 LG엔솔과 삼성 S의 현 시총이 3 개월 전 수준이었다면 이 바람을 타긴 어려웠다." 그죠? 근데 김현수 연구원이 계속 그랬잖아요. "LG엔솔 80조 90조는 사야 된다." 근데 정확히 맞았어요 이번에도. 예. 그래서 그 구간에서 로봇 얘기 나오니까 급등해 버린 거죠. 지금도 투자 가능하대요. 물론 화요일 GM 실적 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겠죠 아무래도. 그 확인은 필요하지만 현재 주가에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현 가격도 LG엔솔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로봇 산업은 너무 아직은 기대하지 말래요. 좀 시간 걸린대요. ESS를 보자는 얘기고. 어쨌든 로봇 이슈도 좋은 거죠. 좋은 건 맞는데 이걸로 뭐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LG엔솔 중심으로 매수하자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화장품까지 메디큐브 제로옹 패드가 되게 잘 나간답니다. APR 거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아요. 4분기도 좋고. 그래서 APR 실적 괜찮은 그래서 요새 주가 신고가 났고 코스알엑스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데 여기가 드디어 턴어라운드 한대요. 예, 이것 때문에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지금 최근에 기초 제품 생산도 늘고 있고 예, 자리를 좀 찾고 있대요.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마지막 족쇄가 코스알엑스인데 여기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다한 내용은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코스피는 빠졌고 그냥 수급이 다 블랙홀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동차도 좀 근데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코스피는 좀 아쉽죠. 예. 물론 5천까지 달린 건 사실이지만 좀 쉬어서 좀 아쉽고 예. 오늘은 크래프톤, LS도 그거 맞잖아요. 예. 중복 상장 못 한다니깐요. 철회했어요. 예. 이 지금 정부 하에선 중복 상장 꿈도 못 꿉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주주환원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LS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신 분들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이제 대응하셔도 좋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좋았고요.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뭐 코스닥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현대무백스 빼고는 다 급등했어요. 반도체 소부장도 급등하고 원희가입에서 11%, 리노공업 10,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22. 예, 그냥 뭐 오늘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코스닥 다 날라가가지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금융투자가 코스닥 2조 1,000억 샀죠. 이거 뭔지 아세요? 기관이 실제로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신 거예요. ETF, 개인 ETF 매수가 금융투자로 잡혀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아니 개인들은 저렇게 팔았는데 뭐 개인들이 무슨 포모냐? 그게 아니고요. ETF로 산 거예요. ETF. ETF 매수가 쫄로 잡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고 아무튼 뭐 2차 전지나 코스닥이 주도했고 뭐 코스피는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근데 코스피는 또 빠지면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또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